안동 하회마을 충료당. 장판고의 문이 열리면서 1,800여 장의 목판이 마당 가득히 쏟아졌다. 1600년 초 서해 문집을 간행했던 목판. 국보 제132호 징비록이 새겨진 목판. 오랜 세월을 견디온 목판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귀중한 사료들이다. 이 가운데 육아 경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목판으로 만들어진 침경요견. 대유학자인 서해 류성룡 선생은 왜 침과 뜸을 놓는 침경요결이란 한의학설을 썼을까? 안동 하회마을 충료당에서 나와 국학진흥원에 기탁된 목판은 모두 1,814장. 수백 년이 지났지만 먹물을 먹이고 한지에 탁본을 해도 깨끗한 글씨와 모양은 당시 그대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가운데 침경요결에는 사람의 형상에 경락혈이 찍혀있는 인체도가 새겨져 있다. 대부분의 목판은 성리학의 기초를 둔 유학 사상을 담은 문집이나 임진왜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친 징비록을 간행했던 것들이지만 이 목판은 침과 뜸에 관한 한의학설한 점이 독특하다. 침경요결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0년 서해 선생이 만년에 고향 하회마을에 돌아와 집필했다. 이때 징비록도 함께 저술됐지만 침경요결은 임난 후 백성들이 얼마나 공경에 처했던가를 자세히 보여준다. 선생이 자신이 그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그리고 임진왜란을 전후한 그런 그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이 쉽게 그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침경요결을 저술했다고 생각됩니다. 서해 선생이 집필할 당시에는 침구요결이라고 불렸지만 후손들에 의해 목판으로 간행되면서 침경요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침과 뜸을 이용해 그 당시 만연했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병명과 질환에 따라 침과 뜸을 놓을 자리를 설명하고 침과 뜸을 어떻게 하라는 식의 편제를 갖추고 있다. 경락은 361개 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 각 부를 종행으로 교차하여 장부에서 피부, 근골, 기호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락은 인체 내부의 이상을 반영하며 기혈을 순행시키고 신체를 자양하며 침구 자극을 전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당시 서해 선생이 썼던 침경요결에 따라 침술 기법을 재현해 본다. 먼저 얼굴의 혈자리인 사백혈. 사백혈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거나 눈물이 나는 증상의 치료혈로 통한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의 중풍전조증에도 사백혈에 침을 놓는다. 이곳은 위경락의 출발점으로 한방에서 중요한 혈자리다. 양구혈은 무릎이 6cm 부위로 크게 놀라서 가슴이 아프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날 때 무릎 관절 주위의 통증 치료에 유효하다. 또 위장 경련이 일어나 심한 폭통을 일으킬 때도 이 자리를 누르거나 침을 맞으면 빠르게 회복한다. 서해 선생은 침을 서푼 깊이로 찌르거나 뜸 석장을 뜨라고 했다. 갑자기 배가 경련이 일으켜서 아플 때는 이 부위를
적극적으로 눌러서 마사지를 해줘도 침 맞는 효과와 같아서 배 아픈 위장 경련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책에 적힌 내용에 따라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누구든지 자신이나 이웃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침경요결의 침뜸 기법은 중국에서 발간된 의학 입문의 기초를 두고 백성들이 알기 쉽게 편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침경요결 서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소우주인 사람의 오장육부와 365혈과 천지음양의 이치를 설명하고 중국에서 발간된 의학 입문은 약을 쓰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힘들다고 썼다. 선생은 어릴 때부터 병이 많아 오랫동안 만족한 치료법을 찾았으며 만년에 하회마을 병산에 기거하면서 의학 입문의 침구편을 보고 경락을 나누고 주치하는 것을 상세히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선생은 침을 놓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빨랐고 고향 사람 가운데 침을 아는 자에게 보여주고 그 결과를 알고 이를 지필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 선생은 어려운 의학 입문을 이처럼 간소화해서 백성들의 이해를 도왔다. 백성을 위한 선생의 배려는 이와 함께 침경요결을 한글로 번역하려는 데서 더욱 알 수 있다. 선생은 한자를 모르는 부녀자들이 한글을 통해서 침경요결을 익히고 스스로 치료했으면 하는 소망을 서문에 적고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을 동네 사람을 통해서 여러 그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각했었고 그거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당시로서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부녀자들이 두루 쓸 수 있게끔 하고자 했습니다. 선생은 왜 침과 뜸을 중요시했을까? 서문에는 침구라는 것은 지나친 것을 덜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한두 개의 혈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소동파 선생의 말을 인용해 침끝은 기러기 털과 같지만 그 기운은 차의 축과 같이 튼튼하다고 할 정도로 침구의 효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대유학자의 백성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침 치료라는 게 굉장히 저렴하게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당시에 쑥이라는 뜸 재료는 어디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침과 뜸의 어떤 치료 방법이 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치료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영의정까지 지낸 성리학자가 당시 하찮은 중인 신분이 다루던 한의학을 배우고 익힌 것은 나름대로의 뜻이 있었던 것 같다. 침경요결의 서문에 밝혔듯이 당신이 어릴 때부터 병이 많아 의학서를 가까이 했지만 만년에는 이 같은 지식을 이용해 질병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의도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서예 선생처럼 조선시대에 이름난 유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학서를 썼거나 의학에 대해서 박식했다는 사실은 남겨진 책이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천연두의 치료법을 실은 마과회통을 저술했다. 여유당 전서에 수록된 마과회통은 정조 22년 1788년에 이헌길의 마진방을 중심으로 국내외 의서 63종을 참고로 편찬한 것으로 당시 동양의 천연두 관련 저서로서는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산은 왜 의학서를 썼을까?
참 불쌍하고 가난한 이 백성들이 정말 치료를 할 수 없다, 돈도 없다, 뭐 또 의술을 모른다, 이런 그런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의 좀 말하면 그들에 대한 하나의 뭐 애민 정신할까, 사랑의 정신,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 대표적인 실학자 다산 선생 이전에도 의학서를 저술한 유학자는 많다. 서예 선생과 비슷한 연대 한강 정구 선생도 의안 집방, 광사 속집이란 의학서를 썼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왜 의학에 밝았을까? 그럼 여기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하루를 살펴보자. 안동시 안막동 향산고택에서 나온 일용직결이란 책자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하루 일과가 자세히 나온다. 선비들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인 인시에 일어나 부모와 사당에 인사를 올린다. 또한 낮인 오후시에도 부모를 뵙고 건강을 살피며 담소를 나눈다. 해가 들어간 유시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살핀 뒤 가솔의 직무를 점검한다.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인 해시에 의관을 벗고 잠자리에 들어 자시에 깊은 잠을 잔다. 선비들은 하루 서너 차례에 걸쳐 부모의 안위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퇴계 학파의 학자인 윤최식이라는 분이 하루를 전통적인 시간법에 따라서 12등분하고 그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에 관한 성인들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죠. 특히 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부모 복양과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의학에 밝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기본 사상은 충과 효.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리학 사상을 뼛속까지 담고 있던 선비들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을 올리면서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선비들은 의학의 기본 지식을 익히게 되었고, 일부 유학자들은 한의를 직접 다루던 전문 의학인들보다 더 의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 건강을 살피는 것과 관련한 경로효친 사상에 근거한 전통 의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고, 그런 측면에서 유학자들로 하여금 전문 의학자들 이상으로 말하자면 그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거죠. 특히 임난 직후 의학에 대한 지식은 일반 백성들에게 더욱 필요했지만, 사실상 한자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한의학서가 있어도 이를 읽지 못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도 없었다. 서예 선생은 이를 애틋하게 여겨 자신이 직접 침을 놓고 뜸을 뜰 수 있는 침구요결을 편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침구편뿐만 아니라 본초편과 또 다른 의학서인 의학변증진암 등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는 전승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예 선생이 침경요결을 지은 중국의 의학인문은 어떤 책이었을까? 중국 절강성 이우시 동주마을. 이우는 지금은 상업도시로 알려졌지만 그 옛날 금나라 시대 유명한 의학자인 단계 주진형 선생의 고향이다. 특히 동주마을에는 단계 선생의 묘소가 문화혁명의 와중에서도 살아남아 현재까지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伟大的医学家主要是他是儒家、道家、儒家还有医家，他是金元四大名医之一。 주단계는
바로 의학인문의 저자 이천 선생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의학자로 일대 의종이라고 불린다. 이천 선생 같으신 분도 결국은 주단계 시기의 의학의 입장에서 기존의 의학의 어떤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신 분이고, 결국은 의학인문이라는 책은 그런 류의 학자들의 노력의 어떤 집대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보다 30여 년 앞서 저술된 이천 선생의 의학인문은 우리의 동의보감처럼 지금도 각 중의학 대학이나 연구소에 보관돼 있고 상업적인 출간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항주시 절강성 중의학연구원. 이 연구원은 중의학 분야에 탁월한 연구 실적을 갖고 있는 연구소로 연구와 진료를 겸하고 있다. 이곳에 보관 중인 청대 말기의 의학인문과 조선시대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의학인문을 비교했다. 목차와 천지, 인물, 기후, 상응도, 혈맥도, 인체 장부도 등이 모두 똑같다. 이 의학인문은 조선시대 우리 의학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소로 취급받았다. 이후 조선 후기 이제 의학사에서 그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의학 공부는 의학인문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상은 동의보감으로 하는 식의 소위 말하는 의학을 연구한 두 가지 큰 텍스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의학인문은 국가고시 과목으로도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강서성 남풍이 고향인 이천 선생은 주단계 선생의 계통을 이은 의학자로 알려져 있다. 然后他平时呢，就是说是一位临床学家，他就是积累了丰富的临床经验。那么在诊疗疾病方面，然后结合他他就是参考了朱家的学说，结合自己的临床经验，编写了《医学入门》这本书。 그가 지은 의학인문은 내집과 외집으로 나누어져 있고, 내집에는 보양, 경락장부, 진단, 본초, 침구 등 의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집은 상한, 잡병, 부인, 소화, 외과 등의 임상 내용과 처방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像日本、朝鲜都有这个书的版本，都有这个书的版本，所以版本很多，这就说明了这本书影响之大，流传之广。 이 가운데 침구편도 조선시대에 발간된 우리의 의학인문과 내용과 구성이 거의 같다. 하지만 서예 선생의 침경요결과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책의 구성은 상당히 다르다. 중국의 의학인문 침구편은 나열시킨 반면 서예의 침경요결은 병명과 침을 놓을 위치, 질병의 증상과 치료 방법, 그리고 침구의 깊이와 장수 등을 도표식으로 구분해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서예 선생은 중국의 의학인문을 보고 이를 다시 쓰면서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새로운 편제로 편집한 것이다. 중국의 의학인문은 지금도 중의학 대학이나 연구원 등에서 의학서의 고전으로 애용하고 있다. 现在流行的急性传染病、非典型性肺炎啊、人禽流感这些传染病呢，我们如果说翻这本书里面，古代那我们特别就是流行性感冒这些很多个传染病，这本书都可以参考。 중국 일대 의종인 주단계 선생이나 의학인문의 저자 이천 선생 등은 모두 유의로 분류된다. 특히 주단계 선생은 주의의 후손으로 주의의 4대 제자인 허겸에게서 직접 유학을 전수받을 정도로 유학적인 식견이 뛰어났다. 단계 주진영 선생이나 건재 이천 선생, 이들은 모두가 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의학을 연구하고
인수를 베품으로써 육아의 이상세계를 실천하려고 했던 유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해의 저서 가운데 오늘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책은 국보 제132호 징비록이다. 징비록은 국난 극복의 대명사로 여겨진다. 징비록은 시경의 문구인 징전피우에서 따온 것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뜻으로 임난에 대한 선생의 깊은 뜻을 엿볼 수 있다. 선생은 관직에서 물러나온 후 하회마을 옥연 정사에서 징비록을 썼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임진왜란에 관한 회고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류성룡은 임난 발발 직후 군정의 최고직인 도채찰사와 병조판서를 겸임하고 정치, 군사, 외교의 업무를 총괄했다. 또 전쟁 발발 다음엔 1593년 10월부터 종전 무렵인 1598년 11월까지 영의정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징비록의 내용은 당시 군정 최고 지도부의 체험 사실을 담고 있어 선조 이후에는 이를 기밀문서로 분류해 나라 밖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징비록은 1600년대 후반에 벌써 일본에 들어가 목판본으로 대량 인쇄되고 일본 전 지역에서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1695년에 거기에서 몇 부를 찍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반이 한 200여 개 있었으니까 한 반에 번에 한 부씩은 줬을 거고 또 중앙에 간부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200부는 찍었을 것이다. 징비록에는 서해 선생의 이순신, 권유를 발탁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이순신은 당시 종육품의 정읍 현감에서 7단계 품계를 뛰어넘어 정삼품인 전라좌수사에 임명됐고 권율도 형조 정랑에서 국경지대 요충지인 의주고을 책임자인 목사에 임명되자 당시 조정 대신들의 비난이 빗발쳤다고 한다. 문벌이나 기타 다른 일체의 사회적인 신분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오직 능력, 유능한 장군 이것만이 일본을 무찌를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에서 품계가 낮지만은 그 당시에 5, 6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발탁을 한 겁니다. 서해는 특히 배고픈 백성들에게서 충성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전시 중에서도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동원했다. 군 주둔지 주변을 경작하는 둔전을 설치하고 황무지 개간이나 바닷가에서 소금을 많이 생산해 식량과 교환하게 하는 등의 정책이 백성들의 구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소금과 철, 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전매를 해서 그 돈으로 또 중국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싼 값으로 곡물을 사다가 이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이 서해 선생 업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해의 백성 사랑은 임난 후에도 계속된다. 전쟁 중에 백성이 굶지 않도록 방책을 마련한 것처럼 임난 후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질병을 얻고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다 침경요결이란 한의서를 직접 쓰게 된 것이다. 당시 임난 직후 흉흉했던 민심을 다스리고 질병에 시달렸던 백성들을 구제한 것은 서해 선생만이 아니었다. 상주 지방에 살던 유림들도 이 같은 구제 활동에 적극 나섰다. 상주시 청림면 율리
지방문화재 존해원이 바로 그것으로. 존해원은 1599년 당시 임난 직후에 피폐했던 지역민들의 질병을 치료했던 곳으로 빈민 구휼에 나섰던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다. 존해원은 정자가 주창한 존심애물에서 따왔으며 본심을 지키고 길러 남을 사랑한다는 뜻이 함축돼 있다. 이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발로이자 유도의 최고 경지인 인에 접근하려는 상주 지역 선비들의 인간애라고 할 수 있다. 임난 직후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다 못한 이 지역 13개 문중에서 뜻을 모아 존해원을 설립한 것이다. 진양 정씨, 흥양 이씨, 려산 송씨, 장령 성씨 등 13개 문중으로 이 문중에서 모두 30명이 존해원 설립에 참여했다. 이들은 생원에서 감사까지 직품을 가졌던 사람들로 감사를 지냈던 우복 정경세 선생이 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존해원 설치 과정과 운영에 대해서는 장석 이중 선생이 쓴 존해단기에 자세히 나와 있다. 존해단기에는 우복 정경세 선생이 이 지역 동지들과 약재를 모으고 의술에 능통했던 친구 성남에게 진료를 부탁하면서 존해원의 의료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적혀 있다. 특히 일반 약초는 사람들을 모아 채취했고 고급 한약재인 당제는 곡식과 배를 출자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향토의 선비 유학자들이 종전에 내려오는 1576년에 그 병인계, 무인계, 1599년에 선 낙사계에 이 합사계가 합해지면서 이 향토의 선비들이 양민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존해원이 설립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상주 지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상주 조정 선생의 임진일기를 주목하고자 한다. 보물 1003호로 지정된 조정 선생의 임진일기에는 임진왜란이 발발된 1592년 선조 25년부터 1594년 선조 27년까지와 1597년 선조 30년의 정유재란 당시에 상주 지역 현황이 담겨 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살 길을 잃었고 춘궁이 돌아오면서 굶어 죽는 자가 적병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몇 배나 많았다. 딸애가 연일 학질을 앓고 있는데 오늘이 4번째로 고통스러움이 가시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임난 직후 당시 각종 질병이 얼마나 조정 선생의 가족을 괴롭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린 자식이 이질과 학질, 감기, 홍역 등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전염병으로 별세했으며 자신과 부인도 병으로 크게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돼 있다. 조정 선생의 개인 생활사는 물론이고 이 지역의 백성들의 그 피난 생활이라든가 농업 상황, 일기, 그리고 왜군으로부터의 피해, 또 전황 이런 등등의 기록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의료시설과 의료지식에 대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지방 여건으로서 존해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성들의 공군과 질병을 보다 못한 상주 지역 선비들이 존해원을 만들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상주 지역에 있는 사족들이 상당히 의병 활동을 하는 등 위상이 강화되었고 전후에 이제 향토 지역의 그 여러 상황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존해원은 건립에 나서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주 존해원은 임난 직후 설립돼 200년 가까이 상주 지역에서 진료기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내원은 그 이후 선비들의 학문을 닦는 강학소와 지역 노인들을 위한 향음 주례 등을 베푸는 기능만 유지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내원을 이끈 13개 문중은 오늘날에도 매년 음력 2월 10일에는 어김없이 조내원에 모여 개회를 이끈다. 400여 년 전 임난 직후 상주 선비들의 환란 상휼 정신이 오늘날 그 후손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맨 처음에는 참 이 구휼의 장소에서 내준 교육의 장소로까지 다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400여 년 됐는데 지금도 13문중이 음력 2월 10일 날 다 모여서 그 치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 조내원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도 여러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구 한의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이었던 조내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복원해 상주시에 제공했다. 조내원 디지털 콘텐츠는 현재 남아있는 조내원 고건물을 중심으로 의국 형태로 복원한 것인데 인터넷을 즐기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전망이다. 그 조내원이 당시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 필요한 약재실, 탕제실 그리고 약재 창고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그 건물들을 초가집 형태로 구현을 해서 전체 본청과 함께 전체를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상주시 도남서원에서 열린 춘계 향사에 이 지역 유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합적을 해야 됩니다. 도남서원에는 퇴계 선생뿐만 아니라 서해 류성룡과 우복 정경세, 장석 이준 선생까지 모두 9분이 배향돼 있다. 서해 선생은 상주 목사를 지내면서 우복 정경세와 장석 이준과 사제 관계를 맺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들 문중들은 서로 내왕을 하면서 우위를 다지고 있다. 이런 어른들을 9분을 모셔놓고 어른들 본봐라. 그거는 뭐 학문에뿐 아니라 행신, 범절, 말, 사람으로서 모든 모범이 되는 일을 다 본봐라 이 말이거든. 이곳 도남서원 외에도 상주 지역에는 많은 서원이 있지만 연원동 흥암서원은 다른 곳과 다른 점이 있다. 이 흥암서원은 영남학파가 아닌 기호학파의 거두였던 동춘당 송중길 선생 한 분의 위패만을 모시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300여 년 넘게 동춘당 선생만을 모신 이 서원은 지금도 상주 지역 유림들이 흥충보존회를 결성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 당시에 서원의 초대 원장으로서는 숙종 때 자의정을 지낸 권상하 선생님을 유시해서 이현, 도곡 등 정성이 4분이 서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방에 뿌리 박은 서중의 서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춘당 송중길.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영남 지역에서 그를 기리는 서원을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동춘당의 후손들도 아닌 상주 지역 유림에서 받들어 모시고 있을까? 동춘당 송중길은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예학자이다. 17세기 기호 예학은 조선적인 색채가 강한 조선 예학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 중심에 동춘당이 서 있다. 동춘당 선생은 기존의 어떤 그 관념적인 사변적인 성리학보다는 역시 그 성리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예학 쪽에 깊은 관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학에 관한 연구, 또 예서의 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윤리질서의 확립이라든지, 그래서 윤리의식의 제고에 앞장섰던 그런 대표적인 학자다. 이러한 동춘당은 영남학파의 중심물이었던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되면서
영남 학파와도 인연을 맺는다. 당시 분위기에 따라서는 기호학계의 대표적인 청년이 영남학계의 대표적인 예학자인 우복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충당은 그 서성인 사계가 율곡의 학통을 이었고, 그리고 장인인 우복이 태계학명을 서예를 거쳐서 태계학명을 이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영남학파와 그리고 기호학파가 종합적으로 학문적인 어떤 것을 접점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파와 지역을 초월한 영남학파와 기호학파, 영남과 호서 간에 이루어진 송중길의 혼인은 양 진영의 대표적인 예학자인 김장생과 정경세의 학문적 연대와 인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사회는 이 대개 그 혼인관계로 장인 사유가 되어질 때 장인이 훌륭한 학덕을 가지신 분이면 자연스럽게 사제관계가 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동춘 선생은 그 우복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고, 우복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제의 복을 입었습니다.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예학자였던 동춘당도 의학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서책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동춘당 일기는 임난 이후 17세기에 이 땅에 만연했던 각종 질병과 치료 처방, 약재 구입, 그리고 역병에 대한 대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동춘당 일기에 등장하는 60종의 치료 처방 가운데 몇 가지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이 동의보감에 나온다. 동춘당 송중길의 의학적 지식은 향촌의 자치 규약이었던 회덕향약으로 이어진다. 회덕향약은 동춘당 송중길과 우암 송실 등이 복원했으며 덕업과 예속이 존중되고 환란을 당해 상부상조하는 자치적인 약속으로 성리학적인 향촌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로 할 수 있다. 또 질병이 있는 자가 있으면 작은 병이면 사람을 보내서 위문을 하고, 만일 온 가족이 전염병이 걸려서 전부 그 출입을 못할 상황까지 된다면은 이때 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봄이면은 씨 뿌려주고 가을이면 추수를 해줘라. 특히 동춘당 일기에는 지역에 의국을 두고 회합을 하거나 의계를 설치해 약재를 비축하고 질병을 구제한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상주 존해원의 운영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당시 여러 지역에서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국과 의계가 운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그 단계 유교에 나타나는 의학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1600년대는 묵제일기에 이문건이 그 약을 투약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촌 지역에서 이러한 의국이나 약계 운영을 통해서 지방 서민들의 치료가 이루어졌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동춘당은 조선 사회의 지식인으로 대민 의료에 기여했으며 조선 의서의 중심이었던 동의보감과 의림 차려 등을 최대한 활용해 백성들의 질병을 돌봐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춘당의 정신은 지금도 대전 지역에서 길이 보존되고 있다. 지난 4월 대덕구청 주관으로 열린 동춘당 문화제는 화창한 봄날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 행사로 거듭났고 해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서해 류성룡, 상주 13개 문중, 동춘당 송중길 선생은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전쟁 뒤 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가를 제대로 보여준 큰 선비들이다. 자급할 수 있는 토사한 약재들, 지황이라든가 국화라든가 구기자 같은 약재를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하였고요. 또 값비싼 당제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산출되는 약재들은 사람을 보내서 사다가 비축을 했습니다.
또 급할 때 이런 것들을 저리로 또는 무료로 처방을 해서 투약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유지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춘당 문화제보다 며칠 앞선 4월 23일 선생을 흠모하는 지역 유림들이 모여 유독을 기리는 충계 향사가 병산 서원에서 거행됐다. 유림들은 밤사이 할 일을 나누는 분정을 하고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향사를 받든다. 이른 아침 경향 각지에서 모인 유림들은 만대루 위에 올라 낙동강을 바라보며 선생이 남긴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 서원 곳곳에서 선생의 자취를 찾아본다. 나라와 백성을 귀하게 여겼던 서해 선생의 애민 사상은 제자 우복 정경세로 이어져 우복의 사위이자 기호학파의 거봉인 동춘당 송중길에게로 맥을 함께한다. 그리고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선생의 정책은 훗날 대동법의 기초가 됐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새로운 시각이 오늘날 제시되고 있다. 서해 선생을 필두로 해서 그 뒷사람들은 민생 회복, 안정 이게 중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세의 그 시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서해 선생은 이른바 조선후기 실학자의 그 계조에 해당한다, 여신분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서해 선생 서세 400주년 추모 제전. 서해가 세상을 떠난 지 4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후성과 전국 문종으로 구성된 추모위원회에서 선생의 뜻을 기리는 대규모 행사를 마련했다. 서해 추모제 개막 고유제에는 뜻밖에도 동춘당 송중길의 후손이 참석해 종헌관의 자격으로 제향을 올렸다. 또 추모 제전에는 임난 당시 전장을 진두지휘했던 한중일 삼국 장수들의 후손들이 참여해 선조들을 대신해서 화합의 불을 만들며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 임난 당시 일본군 총사령관 우키다 히데이의 소서 행장, 명나라 이여송, 그리고 서해와 율곡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임난 이후 400년 만에 처음이다. 백척간두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내 몸과 같이 여겼던 서해. 4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한중일의 위태로운 국제적인 관계는 여전하지만 서해 나라 사랑과 애민정신은 시대를 뛰어넘어 위정자나 경세가들이 돌봐야 할 덕목으로 여겨진다. 하늘이 내린 명제상 서해 류성룡. 이 땅의 백성들은 지금도 시대를 이끈 큰 선비들의 발자취를 기다리고 있다.